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여야 양당의 전직 대표가 동시에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빅텐트가 성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해서 제3지대 신당 움직임 등 당면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종철의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의 변, 다시 말해서 탈당 이유가 뭡니까? 예, 이 탈당 이유의 핵심은 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 정면 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1인 또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면서 현재 이 대표 체제를 좀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민주당 또 본래의 정신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요구를 해왔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고된 대로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는 민주당 의원 129명이 성명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좀 결행을 하니까 당 안팎에선 비판도 좀 계속 제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이른바 제3지대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네,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 비명계 의원 3인방인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과 연대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들 의원 3명도 이 신당 창당에 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 전 대표와 손잡고 이들이 다음 달 초 함께 신당을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제3지대 연대가 시작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했던 세비 반납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을 했어요. 네, 이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부산에서 첫 현장 회의를 열었을 때 나온 발언입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재판 기간에 받은 세비를 이 국회의원이 반납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좀 답을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비대위에선 10명 중 7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된 공천관리위원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에서 친윤 핵심 인사가 포함돼서 이른바 용산발 공천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된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또 과거에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유일준 변호사가 합류한 걸 두고 당내에서 이른바 윤심이 좀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좀 나서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을 이끌고 있는 건 자신이라면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면서 좀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어요. 네, 이 채권단 동의가 있어야 이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죠. 그래서 채권단 서면 투표를 했는데 워크아웃 가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워크아웃 개시 조건의 웃도는 75% 이상 동의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추가 자구안이 발표된 후에 이 채권단이 공감대가 좀 높아지면서 이 채권단 결정이 좀 빨리 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첫 채권단 모임에선 이 사실 자구안이 좀 미흡하다. 태영건설이 자기 뼈 깎는 게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이후에 태영 측이 총수 일가의 사제 출연 의지를 좀 강조를 하고 추가 담보 제공도 언급을 하자 워크아웃이 좀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워크아웃이 결정이 됐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다음은 채권단의 자산 부채 이 실사 절차입니다. 이 기간에 채권단의 금융채권 행사는 최대 4개월까지 유예가 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한 기업 개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개선 계획이 핵심입니다. 이 개선 계획에는 문제의 시작인 PF 사업장 정리 방안과 또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워크아웃의 변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위험이 좀 발견이 되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태영 측은 이 하청업체 등에 갚아야 할 인건비나 또 공사비 같은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직접 갚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5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5천억 원? 예, 5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이 돈을 지금 좀 태영 측이 모두 스스로 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 채권단 실사에서 대규모 부실이 추가로 좀 확인이 된다면 워크아웃이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워크아웃이 개시는 됐지만 사실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충남 서천에 90대 노모가 사는 가정에 누군가 불을 지르고 도망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방화 피의자가 곧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누군가요? 네, 이 범인은 이웃마을에 사는 이 16살에 불과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외투 등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피의자는 경찰에 불장난을 하고 싶었다고 이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앞서선 다른 또래 2명과 마을을 돌면서 여러 차례 좀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도 이번에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좀 이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이 10대 방화범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실패한 뒤에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서 결국에는 집까지 좀 모두 타버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10대 피의자가 집까지 불이 옮겨 붙는 걸 지켜보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좀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나서 이 집에 살던 이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 또 희귀병을 앓던 60대 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집을 잃고 마을 회관에서 지내는 좀 정말 안타까운 처지가 됐습니다. 이 10대 방화 피의자 신병 처리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은 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서 확보한 아동 학대에 관한 녹취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했죠? 네, 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핵심은 당사자인 학생이 한 게 아니라 부모가 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좀 녹음을 해야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사건은 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인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 학대를 의심을 해서 아이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데다가 학부모 역시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부모가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안 되고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인 학생이 직접 좀 녹음을 해야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우선 교원단체에선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 이건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교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학생이 좀 직접 녹음을 해야 한다는 건데 특히 좀 어린 학생이라면 사실상 스스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특히나 또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럴 때는 이 부모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1, 2심에선 이 녹음 파일들을 증거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한때 좀 논란을 빚었던 웹툰 작가 조우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 차량털이 절도 피의자가 차량을 털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이 하필 그 차 안에 이 다름 아닌 형사들이 좀 잔뜩 타고 있었습니다. 네. 영화가 좀 필요 없을 정도로 영화보다 좀 더 재밌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춘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경찰이 이 일대에서 차량 털이가 기승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들이 때마침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절도범인 피의자 28살 오모 씨가 하필 좀 그 많은 차 중에서 경찰이 잠복하고 있는 차를 열어버린 거죠. 오 씨가 조심스럽게 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형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고 이걸 모를 리 없는 형사들이 바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서 바로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이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하필 이번에 그 탄 차가 경찰이 탄 차였습니다. 제대로 걸렸군요. 네네. 올해부터 1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르나요? 네,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생후 11개월까지 그러니까 만 0살 자녀를 둔 이 가정은 한 달에 100만 원, 또 생후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인 만 1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만 0살이 있는 아이의 집은 기존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오른 결과고요. 만 1살은 기존 35만 원에서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저는 지금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올라서 좀 너무 좋으시겠다.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소소하게 자꾸 드는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라도 올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하늘은 맑은데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곳곳에는 안개가 껴있고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0.6도, 부산 영상 2.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9도, 광주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6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남해 제2지선 김해 쪽으로 가락 부근에서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주감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정릉터널부터 속도 줄여 지나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램프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는 낙하물이 있는 만큼 잠실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내 혁신계를 표방했던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 이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여야의 전직 대표와 현직 의원 다수가 제3지대로 나오면서 이른바 빅텐트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교적 최근에 당을 이끌었던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와 제1야당의 전직 대표가 이렇게 동시에 제3지대로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원래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탈당 후 창당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어도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이렇게 전직 당대표들이 창당을 하게 되는 경우 아마 전례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나 경위 같은 건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하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탈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 또 당내 비판자와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른바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 대상으로 공격받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직접 겨냥한 것인데 이제 탈당의 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탈당 이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낙연 총리의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강한 어조와 그리고 또 결단력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인 호남과 그리고 또 비명계 민주당계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 164명 가운데 129명이 탈당 만료 성명을 냈습니다. 약간 비판성의 말들이 많았어요. 호남 민심 최고 수혜자인 이 전 대표가 양당 구도를 깨고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생계형 탈당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신당 쪽에서 대선에 도전해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총리에게 당연히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에서 보낸 세월이 길고 민주당 내 큰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총리를 좀 홀대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까지 이낙연 총리도 비대위를 구성하자부터 해서 많은 주장을 했지만은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상대하는 태도 속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무시 때로는 멸시까지 있었고 총리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지지자들이 집단 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제지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총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129명의 의원들이 돌려세우기 위해 가지고 규탄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돌려세우는 방법으로 규탄 성명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결국엔 누구라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낙연 총리가 하는 주장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자는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제3지대로 나온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손을 잡을지 어떻게 힘을 모을지 여부에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낙연 신당과 하루 앞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신당은 단시간 내에 이제 손 잡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원칙과 상식에 이제 4분 중에 3분이 탈당을 해서 이제 3분의 모임이 됐는데 이 3분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 다 모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질량이 큰 것이 가운데에 서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다른 세력들이 모이는 형태가 될 텐데 아마 원칙과 상식의 3분의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 역할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다른 세력들의 차이점을 그건 원심력으로 동작하는 차이점을 무시하고 구심력으로 묶을 정도의 중력이 되느냐 그 질량이 되느냐는 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연대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님의 개혁신당이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 입장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제 들리는 바로는 최대한 일단 자체 세력을 늘린 다음에 연대 혹은 합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결국엔 아까 제가 질량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제3지대의 총 질량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또 가장 어떤 세력이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원칙과 상식에 용기를 내서 먼저 행동하시는 의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다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견이 뭐 다수 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관련되는 질문인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 이게 어떻게 이제 함께 할 수 있을지 이 여부인 것 같아요. 이른바 사람들이 얘기하는 빅텐트론이 이제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측 이제 이낙연 원칙화 상식 이분들은 좀 더 여기에 적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드리려면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된다. 좀 이렇게 빨리라도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야권발 신당과의 물리적 결합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조홍천 의원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이런 내용들 정치에 관한 내용들을 긴밀하게 교류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 이런 게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조홍천 의원님은 뭐 당을 나오셔도 본인의 지역구인 남양주나 수도권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심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밑그림을 그린 데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념적 차이라든지 정책적 차이 이런 것도 사실 좀 조율이랄지 어떻게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희망 당을 이끌고 계신 양양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뭐 4시간에 걸친 유튜브 대담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 개혁신당 지지층과 한국의 희망 지지층 간의 간극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인터뷰에서 양양자 의원님과 저희 개혁신당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 사이에는 아마 청계천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나머지 세력과는 아직까지 한강 정도의 강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뭐 두 강이 못 이을 강남과 강구를 못 이을 건 아니거든요. 다리를 놓아서 다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민주당 내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들이 지금은 네가 한강처럼 보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어떤 분들과는 지중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선입견 없이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들을 또 가져볼 생각입니다. 좀 현실적으로는 양양자 대표하고 좀 뭐 접점이 좀 가까운 편이네요. 아무래도 양양자 의원님이 이끄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은 대중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양양자 의원님의 인생사나 이런 것에 보면 과학기술의 흔적이 강하게 녹아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교육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양자 의원님의 북콘서트에 가가지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희가 공약 발표를 조금씩 이제 하고 이제 정강정책도 이야기하는데 과학기술에 관련한 양양자 의원님과 한국의 희망의 생각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네. 저희가 뭔가를 더 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거기서 뭘 빼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정적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뭉쳤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제갈길 가는 일종의 이런 구태가 혹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제3지대 키맨들이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해 모였다기보다 정치공학적인 모임으로 그러니까 뭐 국민이 또 속을까 봐 걱정된다 이런 그 얘기도 했어요.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냥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실패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저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성공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시도를 평가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우려가 뭔지는 알겠으나 뭐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여야 될까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하신 말씀은 웬만한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된다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여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를 크게 개혁할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훨씬 도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내일 현역 의원 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예고하셨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은 공천 과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합류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오늘도 합류를 확정하는 인사는 전직 의원입니다. 아, 전직 의원이요? 예, 그런데 상당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 굉장히 앞으로
이런 정무적 전략 면에서 많이 보강될 거로 보입니다. 이름을 여기서 밝히시기는 좀 무리신가요? 2시간 뒤에 기자회견 할 거니까요. 제가 그때 기자회견 보겠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관심 보이는 현역 의원들의 묻는 첫 질문이 이준석, 천하람 어디 출마하냐라던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예. 어디 출마하세요? 저는 누차 신당이 가장 이제 어려운 곳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의미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원래 지역구인 노원구를 포함해서 여러 곳을 놓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신당의 인적 구성이 대충 완성화돼서 가시화되면은 그때 그 구성원들과 함께 최대 다수 의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저희가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환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천하람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김웅 의원, 오영환 의원에게 신당에 합류하라 이런 공개 초청장 보냈습니다. 네. 이 합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람 위원장이 방송을 많이 하고 저도 이 방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뭐 김웅 의원이나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인재 영입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사정을 살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한 이 발언은 물론 저도 김웅 의원이나 오영환 의원 같은 분이 함께하면 좋지만은 이건 방송용 멘트 정도였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무례를 하거나 이런 생각 전혀 아니었다. 예, 그 진행자가 약간 좀 이러면 어떻겠냐라는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런 또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그 내용을 접하고 보니 김웅 의원이나 오영환 의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촉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 방식이 가벼워서 되겠느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다고 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개혁신당 창당 작업은 언제 마무리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개혁신당 이름 그대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이미 많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성원들이 이 개혁신당의 브랜드로 우선 총선까지 치르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최우선으로 놓고 창당 완료 시점까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께서 개혁신당의 총선 정책 공약 중에 하나로 영부인 역할 법제화, 예. 대통령부인 역할 법제화를 이제 제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취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기인 창준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원래 국제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용하고 거기다가 대통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의전이라든지 둘 수 있는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은 사실상 애매합니다. 예. 당연히 대통령에게 형사불소추의 특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정을 안정감 있게 운영하라는 취지일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영부인에 대해 가지고는 또 수사가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또 심려가 크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렇다고 뭐 특권을 부여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지금 예전에도 보면은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고 만약에 어떤 영부인과 관련된 어떤 수사안이 발견돼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시점에 법제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꼭 영부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 이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와 함께 청와대에 거주하시는 상황이 이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적절한 거 아닌가를 갖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부인으로 국한할 거 없이 대통령의 직계 존배 의속이 만약에 생존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지위와 받을 수 있는 의전, 혜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오해가 없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공적 영역에서 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사례 같은 데를 보면요, 예전에 뭐 힐러리 클린턴 그 상원의원이 영부인이던 시절에는요, 힐러리 클린턴 본인이 굉장히 능력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 임무를 맡아가지고 대통령의 실제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처리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저는 뭐 지금 어떤 영부인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교육받은 여성이 많은 상황 속에서 누가 영부인이 되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나올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탈당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제3세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동요하거나 이런 기색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떤 지표상으로 어떤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런 식의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희망 섞인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비교하지만은 굳이 이제 정당을 횟집에 비유한다면요. 지난 강서보궐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 횟집의 회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메인 디시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이런 지적을 한 것인데 그 이후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처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횟집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조 반찬들을 깔아주지 않습니까? 콘치즈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꽁치구이 같은 것들 샐러드 이런 거 깔아주잖아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결국 본질인 회는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에 몇 가지 보조 반찬을 건드리는 정도로 혁신을 하려다가 사실상 좌초했던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결국에는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조 반찬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 정당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메인 메뉴가 아주 좋아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래도 우리 횟집이 옆에 횟집보다는 회가 신선합니다.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경쟁하면 공멸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공관위 구성 마쳤는데 일부 친윤 인사 법조인 전면 배치한 것을 두고 공천 중립성 우려가 나오니까 한 위원장은 기우다. 당을 이끄는 건 한 위원장 본인이다.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할 거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누가 당 대표가 지는 공천, 설득력 없는 공천, 공정하지 않은 공천 하겠다고 천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큰 의미 없는 이제 원칙의 천명인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서 다양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그리고 법조인 위주로 당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의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고 아까 말했던 뭐 미사 요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신나는 정치하고 싶다고 밝히셨습니다. 국민들이 신나는 정치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정치권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거든요.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다루는 거는 강요합니다.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나쁜지 윤석열이 나쁜지 우리가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거기 곁다리로 영부인도 이제 보면은 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콜로세움 정치라고 했는데요. 사람들 찌르면서 뭔가 국민들에게 그 콜로세움의 관객이 되도록 하는 정치는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치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탈당 선언문에서 아고라를 만들어야 된다. 많은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광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정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재밌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왜 모든 국민이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이런 분들의 싸움에 관객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끝내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 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인간의 자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날씨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역대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방식을 돌아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 혹은 시민 실천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가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냐, 유별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소비 후에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배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려면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사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국외 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지금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는 먼지 농도가 보통을 회복하겠지만 먼지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은 오후에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곳곳에는 안개가 껴 있고요. 그동안 내렸던 눈이 녹아 밤사이 얼면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 영상 3.1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9도, 광주 10도 등으로 대구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 습도는 9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 주목받았던 정치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의 정치 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부속실 지금 폐지된 상태지만 이전에 청와대에 있던 부서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부속실이 과연 뭐냐? 뭐 이제 이거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높으신 분들 집무실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전실 또는 이제 그 집무실 옆에 붙은 부대 공간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회사나 이제 기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고위직 그 집무실 그 전실에 대체로 이제 비서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야 되죠. 네, 그렇죠. 예. 비서들이 이제 딱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속실을 그러면 이제 비서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뀐 거고요.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의 부속실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런데 이 청와대하고 대통령실에는 대규모 또 비서실 조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제 그러면 과연 부속실은 뭐냐? 비서실에 속한 조직이긴 한데 조금 더 이 대통령을 좀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사적인 영역조차도 조금 보좌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부속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조금 더 지근 거리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2부속실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었고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뭐 규모는 이제 5명에서 한 10명 사이 뭐 이런 정도였고요.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2부속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게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 보면 영부인 일정 및 행사 기획 집행, 영부인 활동 수행 및 비서 업무, 영부인 활동 대내외 네트워크 및 비서 활동, 관저 생활 보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적 사적 일정 관리도 하고 또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거나 손님 이제 영접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의전도 좀 챙기고 이런 전반적인 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상이나 소품도 챙기고 또 의상이나 액세서리 준비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이미지 관리 그다음에 이제 식사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연예인 이제 매니저 관련해서는 이제 요즘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1급 비서관인 제2부속실장을 이제 포함해서 행정관 기타 뭐 이렇게 해서 한 4명에서 이제 5명 보통 전담 미용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2년경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속실은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부속실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영부인 업무도 부수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유경수 여사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전개를 하면서 이 부속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 전담 관리부서 만든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부인의 이제 활동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활발해지면서 그걸 따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유경수 여사 당시 말씀하시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경재단도 만들었고 또 양지회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시는 곳도 좀 많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2부속실이 그 당시 별도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유가 뭐였죠? 뭐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그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진 것이 이제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논란 끝에 그해 이제 12월 26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 갖겠다. 이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이제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조에 이제 주력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집권을 하게 되면 제2부속실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해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배경을 그 당시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2년여 만인 지금 왜 이 시점에 다시 제2부속실 부활하겠다는 건가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이제 쌍특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제2부속실 뭐 국민들이 원하면 여론이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뭐 이거 결국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쌍특검하고 다만 이제 그 체계적인 그 관리 필요성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검토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고 그에 대한 조직의 정비와 격상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적은 계속 야당 쪽에서 제기를 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제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에 이제 그 한 팀이 이제 관리를 이제 일단 담당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제2부속실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통령 부인에 관한 현행 법 규정을 보게 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상을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될 뭐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좀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이제 경호 인력 정도만 공식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음성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제2부속실 직원들이 뭐 최순실 관련해서 약간 뭐 지원 업무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부적절성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만들 거면 제대로 해서 좀 근거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이 또 문제 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비용 다 어디서 나오느냐 먼저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실의 그 1, 2부속실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이 특활비 언제나 논란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참석하는 이제 영부인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부처가 이제 일부 부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온 건데 따지고 보면 좀 일종의 편법 운영을 좀 해왔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인을 위한 헌법법 법률을 물론 이 관장할 제도와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왔던 이준석 전 대표도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의무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네. 제도화된 틀 속에 대통령 부인 비서실을 두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뭐 최대 장점은 이제 공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록으로 다 남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 예산 부분도 이제 좀 투명하게 아무래도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얼마의 돈이 이제 이제 지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기록으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음성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그와 연관지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울러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라든지 그런 것도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제 알 권리도 이제 상당히 충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영부인 지원하는 법안도 이제 마련돼 있나요? 조직도 체계적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전 제 105조 2항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 및 서비스는 대통령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 배우자에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영부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영부인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과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은 국무부 예산국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특수활동비로 그냥 묶어놓으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실은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 부분도 언제든지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공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비서실 현재 정규직 직원 11명 또 수십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가 규모나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질 바이든 여사 둘러싸고 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뒷말이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대 영부인 관련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구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비리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이제 많이 차단이 돼 있는 그런 것이 제도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공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스타일이나 역량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도 할 텐데요. 현모양처형 같은 이제 전통적 내조형이 있고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뭐 국정 참여형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남편이 대통령 남편이 실제로 중요한 외교적인 임무도 맡기고 막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이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또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속실을 격상시키더라도 대통령 부인들의 활동 범위는 제각각일 것이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 이제 그 이희호 여사 상당히 일종의 국정 파트너 비슷한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계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영부인께서 직접 챙기기도 했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속실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그런 이제 뭐 일정이나 챙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속실의 규모도 조금 커져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그 대로만 이제 움직이진 않고 약간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향후에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적으로 이제 지위가 약간 부여가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2부속실을 격상하는 것보다는 현 대통령 비서실과 연계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공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야말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제 그 특히 공적 분야와 관련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2부속실을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영부인 비서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격상을 시켜서 조직 규모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비서실에 이제 지금 기존처럼 제2부속실을 이제 소규모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약간 선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이 지금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이제 그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경우를 이제 참고를 하되 영부인 비서실을 좀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처럼 제2부속실로 좀 하고 다만 그 설치에 관한 이제 법적 근거 이런 것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 제2부속실 운영 관리와 관련한 부분 조금 전에 이제 미국 그 영부인 비서실처럼 예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그 규정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포함시키는 그런 방식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2부속실 부활 얘기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그 야당 쪽의 주장도 있고요. 제2부속실 부활이 민심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놓고도 이제 이런저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실도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여론의 이제 반응을 보더라도 뭐 이걸 좀 약간 별개의 건으로 좀 인식하는 그런 그 것으로 좀 약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쌍특검 거부권 그 전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에게 뭐 여론이 좀 호전되는 그런 이제 변수로 작동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좀 있고 특히 야당 쪽에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향후에 좀 투명하게 관리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거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2심 판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요.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단 사건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이 1994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30년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된 거죠. 처음 출시됐을 때는 유공이라는 회사가 만든 가습기 메이트였고요. 이 유공은 지금 SK의 이제 전신입니다. 이 가습기라는 게 습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때랑 세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가습기를 쓰는 사람들은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습기 살균제에 건강을 해치는
이제 특히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뭐 여러 화학 물질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CMIT랑 MIT 요 성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독성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한테 노출이 되면은 폐섬유화라고 하죠. 폐가 딱딱하게 굳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폐암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성분에 이제 밤새도록 노출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 피해자 주장으로는 1995년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정확히는 몰랐었어요. 1995년 8월에 54세 성인이 한 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그때 1995년이죠. 태어난 지 50일 된 영아가 사망을 합니다. 이 영아의 어머니 이제 허모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언론사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이 이제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 30년 동안이나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가 쓰였다는 건데 현재까지 피해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 여기서 피해자 신고 접수를 쭉 받아왔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접수된 신고 피해가 7,891명입니다. 그 사망 피해자는 1,843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에요.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숫자고요. 그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게 2011년부터인데 지난 13년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 수. 요거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피해자거든요. 이 숫자는 5,691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망자는 이 중에 1,262명입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한 게 201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994년부터 사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 사이 기간은 정확히 피해자가 어떤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기관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추정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4년부터 2011년에는 얼마나 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사망자가 한 2만 300여 명, 그리고 피해자가 한 95만 명, 노출자가 894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사망자까지 치면은 뭐 2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부 주도 저 조사라고 봐야죠. 그거는? 맞습니다. 추정치도 그렇고 아까 1,262명은 정부에서 인정한 사망자예요. 법원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인용하거나 판단한 게 있습니까? 아직 뭐 이 사망자 숫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뭐 소송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요건 좀 인정해주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는지도 몰랐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전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선천적인 문제인지 뭐 아니면 어떤 환경 노출된 것들도 다 다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문제인지 다 규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좀 기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됐던 거는 2006년부터예요. 그때는 일선 의사들이 좀 알아차리기 시작했는데 소아과 환자들 중에서 2006년에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했던 거죠.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의 홍수정 교수가 좀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동료 의사들, 그러니까 다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겠죠. 50여 명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느냐,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답변들을 쭉 모아보니까 동일한 폐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났고 그 집계를 해보니까 당시에 한 80여 명의 비슷한 환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 원인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알게 된 거는 2011년에 또 폐질환 증상 환자들이 대거 이제 입원을 하고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임산부 환자들이 특히 많았는데 서울 아산병원에 대거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서울 아산병원이 요 관련된 설비가 좀 잘 돼 있다 그래요.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이 이송이 돼서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모였는데 이상한 거는 20대 30대 여성 산모들이 폐질환을 앓았다라는 거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세균도 안 나타나고 바이러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폐질환 증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결국엔 이제 의료진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이거 왜 그런 거냐 역학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 이렇게 규명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제품도 여러 개고 맞는 회사도 여러 곳이어서 이제 소송도 여러 개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 소송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던 건가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이 제품들을 크게 뭐 제품도 다양해요. 근데 기준을 보면은 화학 물질을 뭘 썼느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PHMG 성분, 요거 옥시가 썼던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은 CMIT하고 MIT 요걸 썼는데 일단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PHMG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명확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시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을 대법원이 내렸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하고 피해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 이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이 성분 CMIT하고 MIT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1심이 있었는데 그때 무죄가 나왔고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PHMG는 명확한데 요거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재판부가 봐서 무죄가 났던 거고요. 당시에 기소됐던 게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또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였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옥시의 PHMG는 이게 확실하고 인과관계가 네. 애경의 CMIT, MIT 이거는 인과관계가 옥시만큼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다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가요? 그게 2021년 판결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항소심에서 뒤집히게 된 거죠. 항소심에서는 이제 인과관계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이 방금 두 명의 전직 대표 1심에서 무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금고형이라는 거는 징역형이랑 비슷한 건데요. 대신에 이제 노역은 없는 그런 징역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바뀌었느냐. 원래 1심에서 무죄였는데 유죄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네. 크게 좀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심 판결 이후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거든요. 이제 기사들 좀 찾아보시면 내 몸이 증거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많이 달려있는데 네. 이게 1심에서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도의 실험 결과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 논리가 한 가지 좀 반영이 됐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 딱 요 SK케미칼하고 애경산업의 제품이 아까 CMIT하고 MIT 썼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요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정부에서 인정한 피해자 수가 2,31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2021년까지는 명확한 그 연구 결과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과들이 나왔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말에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요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성분 CMIT하고 MIT가 실제로 폐까지 이동하더라 기도에서부터 이런 걸 입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건 네. 역시 이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이런 점을 대법원이 짚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품이 1994년에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기업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애경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독성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공이 당시에 그 서울대에다가 수의과 대학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실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유공이 더 빨리 그냥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서를 받기도 전에 이미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법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시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요.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 독성 시험이 행해진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거는 그 배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좀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좀 중요한데 예,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일단 일괄적으로 되긴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은 개개인들이 이제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 못 내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정부가 조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괄 타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괄 타결은 어렵다. 네. 보상 문제도 우리 관심을 끄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됐던 CES,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가 오늘까지 열렸습니다. 올해도 신기술 많이 소개됐나요? 신기술에 항상 이제 기대가 되는 CES인데 이번 CES도 단연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다 뒤엎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부분의 부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나 뭐 제품 이런 것들을 다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게 인공지능이 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좀 많이 선보였다라는 게 좀 특이했는데, 특히 제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재미가 좀 있고 흥미가 갔던 게 AI가 피부 상태를 보고 화장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고객의 표정을 보고 기분을 유추해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선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산업 분야에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칵테일을 만들어준다든지 기분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표정을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이런 칵테일 사람보다 낫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진짜 일상 속으로 진짜 많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상용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까? 이미 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LG는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 노트북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핸드폰을 국내에 다음 주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진짜 온 디바이스화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보면 제가 부서가 또 부서인 만큼 인공지능을 이제 취재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가 이제 정말 많은 거예요. 단순히 좀 보여주기라든지 약간 뭐 호기심, 재미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문 영역들, 최근에 취재했던 곳은 법률 AI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기업 간의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짧게는 몇 시간, 뭐 길게는 며칠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AI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기업의 뭐 정책이라든지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그 인공지능이 재빨리 검토를 해서 뭐 이 조항이랑 이게 배치가 되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검토를 해줘서 실제로 이제 일을 많이 줄여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실제로 한 은행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상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준다.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을 이제 해고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좀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이 나올 때부터 인공지능이 나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긴 해요. 근데 취재를 해보면
인공지능의 개발론자와 또 신중론자들이 아예 이걸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개발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제 한국, 그러니까 국내의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오히려 노동력이 줄어드는 이제 나라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신중론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가 지금 정부나 이제 뭐 전문가가 전망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거다. 그래서 가두기에 그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네, 그렇군요.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시험 운행하고 있는 좌석 없는 지하철이 화제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열차 한 개 칸의 객실 의자를 없앴죠? 네, 뭐 전체 이제 없앤 건 아니고 한 개 칸을 없앴는데 4호선 당구개행 출발해서 사당까지 왕복 1회, 그러니까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 정도 이렇게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조사에서 4호선이 혼잡도가 190%가 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는데 170이 넘으면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팔을 이제 제대로 못 올릴 정도 사람들이 그게 170입니까? 네, 170 한 5 정도고요. 200%가 되면 정말 앞사람과 제가 너무 밀착이 돼서 제가 숨조차 좀 쉬기 힘드니까 완전 빽빽한 상태인데 193이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석칸을 만들면 혼잡도가 좀 낮아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한 건데,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아주 참 화제입니다. 네. 이용자들 반응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첫날 이제 뭐 기자들이 가서 르포식으로 체험도 해보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쾌적하다라는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온라인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옆으로 다 이동해서 거기가 쾌적한 거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한다, 이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일 좀 저희가 이제 댓글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도대체 저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냐, 저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을 6개월만 저렇게 태워봐라, 다른 소리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뭐 혼잡도에 열차 빈도를 늘리는 건 맞는데 의자를 빼는 건 최악이다, 이제 그런 이제 댓글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걸 타본 사람들 후기도 쏟아졌는데, 이게 이렇게 한가롭게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약간 특상 행정이다.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좀 많습니다. 반응이 많았군요. 네, 네.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어요? 전문가분들도 안전사고 위험 대비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좌석이 있으면 그 좌석 옆에 저희가 이제 의례적으로 뭐 안전사고 났을 때 뭐 비상용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놓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그런 좌석의 끝이 손잡이 역할도 해요, 또. 예, 예. 아예 좌석을 없애고 거치대, 그리고 제가 설 수 있게 등받이 쿠션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되니까 그런 비상용품을 일단 놓을 때가 좀 마땅하지가 않고, 그 입석칸이라는 게 저희가 정말 사람이 들어차면 빽빽하게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압사 사고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광역버스도 입석을 이제 금지했는데, 네. 이렇게 입석칸을 만드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그 좌석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입됐다가 또 폐지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좀 시대를 좀 모르는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데, 사실 시범 운행이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역버스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명동인가요?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반응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짧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12월 말쯤에 서울시가 그러니까 지정된 버스만 될 수 있게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표지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버스는 많으니까 이게 줄줄이 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잡도가 더 심해지니까 여론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명동 입구 거기에 나가서 사과하는 네. 방송을 하고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일단은 이달 말까지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명동 입구를 지나서 뭐 남대문 세무서 뭐 백병원이 있는 정류소에는 요원까지 투입을 해서 최대한 혼잡도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 이제 댓글들 봐도 대부분 정말 비난이 많았는데, 한심하다, 할 일 정말 너무 없나 보다. 그리고 이런 행정 절차를 할 때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만 들어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빨리 사과를 하고 조치를 빨리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빨리 사과해서 고치는 모습은 뭐 좋았다. 하지만 또 반대로 민심이 터지니까 저렇게 뭐 쏘리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네라고 또 비판하는 의견도 있어서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견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어서 진통은 좀 오래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이번엔 그 지역 의료 현실 관련 뉴스입니다. 단양군에서 충북 단양군이죠.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는데 제시한 연봉이 4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의사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나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4억이라는 연봉에 이제 댓글들이 역시 의사다. 이제 뭐 역시 갓 의사다. 뭐 나도 지원하고 싶다. 근데 나는 무면허지. 뭐 이런 좀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 또 약간 구조적인 걸 지적을 하는 댓글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4억이라고 하지만 그 응급의학이라는 게 사실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도 되게 리스크가 많고 좀 어려운데 노동 강도가 높은데 4억이라는 연봉이 전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나눠서 해야 될 일을 한 명한테 다 몰아서 하라는 건데 4억조차도 이거는 많은 예산이 아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다. 그리고 의사들의 댓글 아니었나요? 그건 뭐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네. 그리고 이 인프라만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절반만 줘도 갈 의사들 많을 거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역시 의사다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연봉 4억 플러스 별장까지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별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마감이 됐거든요. 네. 9일까지는 한 명 지원한 걸로 이제 체크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공공으로 차라리 양성하자 뭐 이런 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또 뭐 지원하는 사람도 적지만 또 일을 하다가도 오래 못 버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 경비원 처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 한 아파트 공지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죠.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떤 평범한 그냥 아파트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지문인데 민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거운 짐을 들고 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짐을 다시 내려놓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드니 경비원분들이 좀 보고 있다가 그 뭐 입주민 분들이 짐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 나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뭐 백화점 서비스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이 답변을 경비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는 이제 처리 결과에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반응을 한 건데 경비원이 무슨 머슴이냐, 뭐 의전을 바라는 거냐. 그러니까 짐 내려놓고 다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는 이제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법도 제정되고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2020년이죠. 이제 아파트 경비원분께서 갑질에 너무 시달리다가 이제 목숨을 끊으셨고 산업재해로 승인이 됐고 이제 이걸 계기로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법으로 경비원 업무 그리고 시키면 안 되는 업무를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경비원 업무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은 그것들을 보면 뭐 낙엽 청소도 있고 택배 보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비원 분들이 경비 외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많고 이게 갑질을 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경비원분들이 한 3개월 이렇게 쪼개기 단기 계약을 거의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가 어렵고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감원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게 참 어렵고 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표적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 때 아닌 그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다고 해요? 이게 산천어라고 하면 저희 사실 막 겨울철 하면 대표 관광지잖아요. 근데 이제 축제 첫날 환경단체랑 일부 보호단체 이제 분들이 이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다.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그러니까 산천어 한 60만 마리가 양식장에서 이제 길러지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것도 이제 좀 학대고 그리고 이제 치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물고기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포획이 돼버리면 이제 좀 환경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맨손잡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손맛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굶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좀 학대다. 이걸 좀 고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법상으로 봤을 때 식용 목적인 어류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진통도 좀 오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 보호, 뭐 동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신장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댓글들은 뭐 풀만 먹고 살아야 되냐, 뭐 물고기까지 이렇게 하냐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동물에게 가해지는 행위에 초점을 둬서 좀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인구 통계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집계 이후 처음인데요.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10만 명 넘게 이제 집계가 된 겁니다. 네.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인구가 640만 정도, 그리고 70대 인구가 600만 정도 그랬는데 완전 이제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이게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게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1인 세대를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70대 이상이 190만 명으로 전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랭킹 뉴스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 부근에서는 여전히 4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서진주 부근 2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부근에서는 600m를 사이에 두고 두 건의 사고가 났는데요. 먼저 김포나들목을 앞두고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 김포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2차로와 이후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고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을 빠져나와서는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서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 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신용 사면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정책 홍보본부장에게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남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신용 대사면에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결정된 내용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 그 신용 대사면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자 중에서 올해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는 대략 한 29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들에 대한 채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삭제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대상이 되는지. 지금 드린 것처럼 이때 2021년도부터 9월부터 2024년 올해 1월까지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연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올해 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들과 서민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이번 신용 대사면의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휴대폰 이용료 못 내는 취약계층이나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도 아울러 진행이 되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소상공인과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연관된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먼저 모든 2021년 올해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 신용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1차 네. 코로나19 신용사면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그때는 금융권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르죠? 지금은 그냥 공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네, 그 맞습니다. 기록을 없애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유 안 하는 거와 삭제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지난 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이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의견을 네네네. 제시한 후에 이 신용사면이 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 신용사면 꼭 필요한 이유가 이거다라고 설명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용 삭제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다 보니 그것은 결국 금리가 높아지거나 또는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용 삭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네네. 설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신용사면 경제적인 기대 효과는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신용사면이 이런 지금 어려움이 지금 코로나 위기 그 이후에 복합 위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요. 연체 때문에. 네네. 또 대출이 막혀서 접근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체가 있다면 추가 대출이 어렵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 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네. 연합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는 너무나도 다른 시각인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국내 환경으로 해서의 그런 어떤 외부 국내 환경이 소상공인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연체자라고 낙인을 이렇게 찍고 금융 접근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사회 경제적 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그렇게 빡빡하다. 그래서 도움을 예,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신용사면 때도 역차별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분들도 성실하게 납부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연체 기록을 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그 연체를 못 갚고 더 취약계층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성실 상환에 대한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렸던 신용 대사면이 이루어진 거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예. 이런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 개인의 네네네. 빛을 정부가 구제해주면 도덕적 예. 해이가 오는 거 아닌가. 금융의 근간이 이제 신뢰인데 이게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모랄 해저드라는 말씀이 모든 이런 신용 사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금지와 제한
그거를 그냥 묵묵히 책임졌던 소상공인들이 경제를 좀 열심히 살아볼라 했는데 삼고라는 복합 이유와 그다음에 공급요금이 상승되면서 그렇다면 소비가 그렇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히 이들을 상환해 준다는 것은 도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적인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봐주는 게 단순히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경제 구조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이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네. 이번 신용 사면으로 금융시장에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그런 우려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분들을 지금 신용 대사면을 할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그 연체 기록을 다 갚아야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환을 다 해야지만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겁니다. 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뭐냐면 상환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금융의 더 안정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예. 앞에서 언급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정부가 어떤 대책 뭐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이런 금융 대사면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디딤돌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있다면 지금 금융 안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그런 지금 현재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장기 대출로 인해 장기 상환을 프로그램을 바꿔줘서 그 상환 비용에 대한 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지금 정책으로 좀 효과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홍보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외교부는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가 빈발한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의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현지 업체들은 한국어 통 번역 등의 일을 할 직원을 모집한 뒤 약속한 일 대신 보이스피싱과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여권을 돌려주지 않거나 감금 폭행을 자행한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취업 사기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에서도 접수됐습니다. 외교당국은 고액 연봉과 항공료, 숙식 제공 등 좋은 취업 조건을 내걸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면서 해외 취업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